객진화와 시간도 널널하니 유튜브나 많이 올려야겠네요. 책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 그 분야의 초보적인 지식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어려워서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각을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쉽게 쓰고 그 대신에 왜? 라는 원인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래 사조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쓸어온 자유주의 물결이 금융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고 거의 빈사 상태로 접어든 듯합니다. 어디서나 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풀어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사의 한 지류로서 경제사를 관찰할 때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이유로 동양이 서양에 뒤처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상주의 시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 의견은 15세기 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여겨집니다. 발견이라는 표현 역시도 전적으로 유럽인들을 위시한 서구인들의 표현 방식이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그들의 상륙일 뿐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현재 미국에 이르기까지 대국들의 지구장탈전이 시작된 시점으로 볼 때 세계사를 통틀어 엄청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일본까지 가는 길을 4,500km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20,000km였으며 때문에 중간에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없었다면 모두 수장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신 나간 유럽인에 의해 이루어진 신대륙 발견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유럽화된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도 있었지만 우선 원천적으로 그럼 왜 콜럼버스가 그런데 항해를 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건이 명나라 시대 정화함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화함대가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시차를 다닌 것과 그보다 90년이 지난 후에 콜럼버스가 배 3척 가지고 목숨 걸고 항해한 것에서 보다시피 당시 동서양의 기술력은 비교가 안 되었지요. 그럼 왜 그런 무모한 항해를 시도했는가의 이유를 보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의 윗부분을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게 되자 유럽은 인도와의 교역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안되면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돌고 돌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그 전개 과정과 여파와 엄청난 충격으로 인하여 현대 경제학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도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공황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25%까지 치솟고 1,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치유가 되었다는 시기현상과 해결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음에 반해 근본적 이유가 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인데 이는 그 원인이 철저히 숨겨져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전 국민이 모두 집단 최면에라도 걸리지 않은 이상 하루아침에 모두 주식을 내던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언론 조작으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들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1890년대부터 세계 최강의 공업국가로 급부상하였고 그 이면에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사설은행가들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인 사이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었는데 1907년 공황을 유발한 은행가들은 공황을 막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1913년 마침내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였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공황 조작입니다. 사실 1920년대 미국은 대단한 호황을 구가하던 시절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 차입을 통한 주식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차입금의 규모는 원금 대비 900%로서 이미 그 당시에도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차입계약서의 상환 요구 시 24시간 안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는 은행이 언제라도 대출 상환을 요청하면 채무자는 무슨 수를 써서든 24시간 내에 현금을 만들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은행들은 산하 브로커들에게 융자된 모든 콜 대출을 24시간 내에 모두 걷어들이라고 명령했고 이것이 바로 검은 목요일의 아수라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케인즈가 뉴딜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데 여기서 뉴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라는 것의 의미는 다름 아닌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것으로 여기서 잊혀진 사람들이란 물론 빈곤과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기존의 자유주의 시장 만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던 과거의 경제학자들을 의미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30년간 축복 속의 경제를 만끽해오던 미국 경제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왜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는가라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듯이 OPC가 생기고 그 나라들이 자원민족주의를 앞세워 석유값을 하루아침에 왕창 올렸다 하는 식의 단순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미국이고, 그 뒤에는 사서은행 자본가들이 있는데, 이는 얼핏 얼치기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는 시각도 있지만, 음모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이 모종의 협잡으로 꾸며져 있을 때에 쓸 수 있는 단어이지, 세계 전체의 정치 경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지 음모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유국의 입장에서 왜 석유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까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원인이 나오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미국의 대베트남 전쟁을 이유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작으로 이루어진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후 막대한 전쟁 자금의 증발로 인해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더욱이 1971년 단행된 미국 달러와의 태환 금지 조치에 따라 달러와의 가치 폭락은 더욱 심화됩니다. 달러 가치의 폭락은 당연히 석유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 중에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과는 달리 공급 곡선을 좌상향시키는 것으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공급 곡선이 좌상향한 상태에서 돈을 풀면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물가는 더 치솟을 것이고, 그렇다고 통화량을 줄이면 물가는 떨어지겠지만 불황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케인즈학파를 제치고 경제학계의 주류로 등장하는 세력들이 통화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흐름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입니다. 정책만큼이나 상반된 생을 살다간 두 경제학자의 논지는 대공황과 이번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설명해 주는데도 그 근본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케인즈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케인즈 사후 1969년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케인즈와는 관계가 없지요. 아무튼 케인즈가 유효 수요를 중시했다면 하이에크와 그의 제자이자 통화론자계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정부 개입을 비판하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주변부에 머물던 이들은 각각 1974년과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아웃사이더에서 화려하게 주류 경제학의 범주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현대 경제사의 비극의 시작은 이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탈규제, 감세, 민영화 등의 정책을 주장합니다. 바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때마침 집권한 미국과 영국의 레이건과 대처의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경제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30년이 채 못되게 이어져온 그러한 정책의 결과는 미국의 쌍둥이 척자의 누적에 이은 금융공황,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쳤던 영국 폭지정책의 몰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이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명제, 즉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옛말에 다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하는 말과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 말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말인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초기 산업시대에는 제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판매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과 같은 백색 가전이나 일반 생필품 등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를 지나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겠지요. 또한 지 먹을 건 타고난다는 식의 주장도 과거 농경사회에서야 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 매매춤, 마약, 사교육 이런 것들이지요. 주로 부정적인 쪽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물으면 그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명제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의견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가 이미 변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공급만 하면 된다는 통화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MB 정부 시절 비즈너스 프렌들리니 운하니 4대강 정비니 하는 일련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과연 민간의 유효 수요를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는 95% 이상 해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99.5%가 해결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도 절실한 것이라는 명제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경제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시각이 중상위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중하위층을 위한 것이냐 하는 출발점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훌륭한 정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어이없음을 느끼는 이유는 애초에 처음부터 내걸었던 고환율 정책의 본질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수구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용비어천가만 불러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만일 환율 상승으로 대기업의 수출이 50%, 100%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정부가 선전하듯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촉진될까요? 그저 프로파간다이고 선전선동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학벌 선진국에 그러한 선전이 통할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환율이 낮아서 외국 유학생이 너무 많아지고 기러기 압박가 급증하고 해외여행으로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 한국 수구의 수준이 가감없이 느껴집니다. 경제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식이 이토록 예측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인 유효수요 증가를 위한 고용 문제를 들여다볼 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이유는 향후 경기가 살아날 것을 예상해서 하는 행위지 단지 단기적인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을 환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서 달러가 많아지면 그 효과가 정부의 예상대로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가 되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입니다. 흑묘백묘론이야 지당한 말씀이겠지만 선부론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하지 자본주의와는 태생적으로 조합이 될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가진 1마리를 빼앗으려 하는 시스템인데 중국이라고 무슨 천사들이 사는 나라도 아니고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게 되었다면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는 반대로 돈이란 것은 철저하게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수익 증대가 중소기업의 수익 증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그것이 일반 개개인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만이 국민 경제가 불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그런다고 해도 그 소득은 다시 위로 흘러 들어가겠지만요. 정부나 아니면 무슨 전문가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이나 정책을 제시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가?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차고 넘치는 재테크 관련 서적을 볼 때나 여러 종류의 재무 컨설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 사람들은 금융상품 얘기하고 보험사원은 보험 얘기를 할 것이며 증권사나 또는 부동산 전문가는 또한 역시 주식, 채권이나 아파트, 토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과연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말하는 본인을 위한 것이냐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고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경력과 소속을 보면 왜? 라는 질문은 많은 부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관점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 다르겠지만 보다 따뜻한 눈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나팔을 불지만 한꺼풀만 벗겨봐도 그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또 거기에 장단 맞추고 춤추는 것도 모자라 아예 그런 정책을 유도하고 지배하려 하는 쓰레기 언론이 재본분을 찾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우익 선생의 말씀처럼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인간의 모습을 지닌 자본주의 정의는 고사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도록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